시작은 너무 멋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하면 되고, 하다가 보면 다른 길이 보이고, 하다가 보면 또 다른 길이 보이는데, 꿈을 꾸면서 계속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가님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재경이라고 합니다. 책을 6권을 썼고요. 식물에게 배운 삶에 대한 방식을 식물적 삶이라고 해서 지속 가능하고, 그리고 함께 성장하고, 그리고 창조적으로, 독창적으로 고유하게 성장하는 방식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책으로,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초록생활이라는 브랜드, 더 리빙팩토리라는 21년 된 브랜드로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크리에이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동안 써왔던 책들이 식물에 대한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식물이 주인공이 되는 책들이었는데, 식물을 엑스트라처럼 등장을 시키면서 삶에 대한 사유와 철학을 담고 싶었어요.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하고 싶긴 했는데, 첫 책으로 쓰기에는 주제가 제 삶과 글이 그렇게까지 성숙하지 못해서 이번에서야 7년 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글로 풀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만든 책이 바로 이 우리 집이 숲이 된다면 이 책이에요. 저는 작가님을 우리 집이 숲이 된다면을 통해서 만났거든요. 이렇게 아름다운 책이 있어? 하면서 읽었고, 그래서 이 책 속에 나오는 집이 있잖아요. 정말 작가님이 사시는 집이고, 저 여기 가봤거든요. 식물 갤러리처럼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집에 사는 분이 누굴까 되게 궁금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작가님을 북콘서트에 모시게 되고 가까이 이렇게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네. 저도 작가님 뵐 때마다 항상 배우는 게 있어서 참 좋아요. 만남 이후에 돌아가서 아하 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는 너무 좋으니까 나도 배워야겠다, 이런 것들이 많아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그런 관계가 됐어요. 식물적 삶이죠. 네, 맞아요. 성장하는. 식물적 삶. 네. 네, 맞아요. 있는 힘껏 산다를 읽으면서 느낀 점은 너무나 감각적인 글로 채워져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동화처럼 아름답고 내 오감이 막 움직이는 것 같다, 내 오감을 움직이게 한다라고 느끼는 글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정말 좋았던 부분, 한 부분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연주를 한 곡 들려드리면 식물적으로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새하얀 자작나무 숲이 사이로 라벤더, 체리세이지, 애니시다 꽃이 보인다. 보랏꽃, 진분홍꽃, 노란꽃이 만든 향기가 사탕가게처럼 알록달록해 흥분되었다. 물을 줄 때마다 오늘은 무슨 맛 사탕을 먹을까 설레듯 어떤 향기부터 마실까 고민했다. 라벤더 잎사귀를 한번 쓸고 향기 한번 맡고, 라벤더 꽃에 코를 대고 향기 한번 들이마시고, 체리세이지와 애니시다 향기로 가슴을 채웠다. 몸이 싱싱한 향기 구름에 떠있는 듯 했다.
감사합니다. 베토벤의 환희 들으셨는데요. 저는 이 작가님의 글을 읽으면서 그 감각의 향연을 누리고 환희도 느꼈던 것 같아요. 글에서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음악적인 조성 같은 게 느껴진다고 할까요? 너무 신기하네요. 6번째 책에 와서는 기승전결을 생각해보자. 그리고 도입부, 음악처럼 도입부, 그 다음에 펼쳐지는 이야기, 그리고 절정으로 향하는 이야기, 구성을 좀 넣기는 했어요. 네. 구성의 요소들을 넣고 그 편집자와도 이런 이야기를 나눠가면서 그래서 마지막 장에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로 넣고 싶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알아주시니까 또 굉장히 신기하네요. 나는 매일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정체성을 부여하고 계시잖아요. 그거의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뭔가를 꾸준히 매일 한다라는 게 없었어요. 무엇을 잘하는지 좋아하는지도 잘 몰랐어요. 저도 그거를 찾아가는데 너무 어려웠고 특히 매일매일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도 별로 없었어요. 40대 중반에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하는 게 생긴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야 매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글의 경우는 저는 매일 제가 잘하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매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매일 하는 동안 깨닫게 된 사실은 내가 매일 할 수 있어. 그냥 너를 믿고 맡기면 돼. 라는 마음이 처음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알람 시계도 잘 안 켜놔요. 그냥 네가 할 일이 있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지. 그리고 네가 하루에 6시간 정도 자면 그냥 알아서 잘 할 사람이야 라고 믿으니까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탈 수 있게 되더라고요. 매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는 제가 저를 바라보는 자신감인 것 같아요. 시선.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어. 믿고 있어. 그래서 앞으로도 잘할 거야. 그런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우선 좋아하는 거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하겠고 그렇죠. 그리고 그걸 나 스스로 잘 해낼 수 있다고 스스로를 믿는 마음 그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저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좋아하는 게 나한테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무라카미 하루키 선생님의 책을 읽다 보면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유전과 같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유전을 찾아가려면 시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전이라는 게 그러면 그 기름이 나오는 유전.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유전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두면 찾을 수 없다. 시추공을 꽂아야 거기 유전인지를 알 수 있다. 시추공을 꽂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 그렇지! 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감수성이 가장 예민하던 시기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7살? 그때 내가 무엇을 좋아했고 내가 뭘 계속 하고 싶었는지를 기억해보면 찾기가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지금 창조성 코치로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아티스트 웨이라는 줄리아 카메론의 책에도 영향을 되게 많이 받으셨고 네. 그 책을 워크북 삼아서 또 코칭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면은 그 창조성 코치로서 예술가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 혹은 예술가로 살고 있기는 한데 뭔가 창조성이 막힌 것 같다. 뭔가 갑갑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분들한테 조언을 해주신다면? 창조성이라는 거는 멀게 느껴지긴 해요. 창조성은 또 예술하는 사람들한테만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네. 사실 창조성 그러면은 말은 어렵지만 내 안에 어린아이를 깨우는 거거든요. 그 아이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 누워있다가 고개를 가누을 때 보면 그 무거운 머리를 들기 위해서 온몸에 있는 근육을 다 쓰면서 땀을 뻘뻘 흘리잖아요. 그리고 기어이 해내고 걸을 때도 보면은 수천 번, 수만 번 넘어지면서도 끝끝내 일어나서 걷죠. 그런 모습을 찾아내는 게 창조성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술가가 아니어도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창조성을 깨워서 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택배를 하시는 분이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도 글을 쓸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재료로 써서 다른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거죠. 창조성이라는 거는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창조성을 깨워서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에서 더 행복하고 더 효율을 찾아내고 그리고 아름답게 하는 어떤 방법들을 찾아볼 거야 라고 지금 마음 먹으면 되는 것 같아요. 지난 겨울에 같이 하셨던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분은 음악 연주가예요. 네. 근데 그분께서는 공연을 해야 되는데 공연을 연습하는 과정도 너무 고통스럽고 그리고 공연을 하고 나면 한 2주 정도는 거의 정신을 못 차리고 너무 힘겨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창조성이 깨어나고 첫 번째로 공연을 하신 다음 저와 같이 12주 동안 워크숍을 하신 다음 공연을 하셨는데 과정도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연주를 하고 왔는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아서 본인 스스로가 놀란 거예요. 창조성이 깨어나면 이게 업무, 일 이런 게 아니라 즐길 수 있는 아이처럼 아이는 실수를 해도 완벽하지 않아도 또 도전하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어서 삶이 전반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공감하고요. 저도 그 줄리아 카메론의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을 20대 때 읽고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침에 일어나면 모닝 페이지도 적고 그때 어떤 그런 싱크로니서티? 어떤 정말 이거 내가 생각하던 건데 우연히 만나졌네?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었고 제가 그런 어떤 흐름을 타게 됐던 내가 하고자 하는 공연을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예술가들을 만나게 됐고 그랬던 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저의 삶을 열어줬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을 20년 전에 아셨다라는 사실도 너무 놀라워요. 네, 그래서 그 옛날 책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한테도 막 빌려주기도 하고 읽어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핵심은 저는 자기 검열을 깨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필터링을 없애고 내 사고가 자유롭게 흐르는 대로 뭔가 시도해보고 만나보고 이러면서 어떤 새로운 물길이 터지는 그러니까 나를 알고 그 검열을 부신 다음에 좋아하는 거를 알아내고 그것대로 움직이고 그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일에 몰입하게 되고 그런 순환이 생기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힘껏 산데 담겨 있어서 되게 좋았었어요.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사람 정재경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차곡차곡 7년 동안 6권의 책을 냈다는 거는 사실 그 이전에는 글을 쓰지 않는 사람으로 살다가 어떤 매거진의 에디터를 20대 시절에 하셨었고 그 이후에는 사업체를 운영을 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글을 쓰는 창조적인 예술가가 되었다라는 거는 변화가 있었던 건데 시작하기를 좀 주저하는 분들 이거는 나도 글 써보고 싶은데 아니면 난 어딘가로 여행을 가고 싶은데 뭔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은데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뭔가를 살아보고 싶은데 이런 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을까요? 그쵸. 일단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있죠. 이거를 해서 잘 될까? 이런 두려움. 그리고 내가 이런 거 갑자기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비난하고 비웃을까라는 그 마음.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일을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는데 하고 있는 모든 거를 다 그만두고 몰입해서 완전히 모든 걸 다 내던져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 노력에 비해서 산출물이 너무 적을 때 얼마나 속상할까? 이런 걱정들을 막 하게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제가 글을 쓰자라고 마음 먹었을 때 그냥 저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지금 40대 중반에 글을 쓴다고 하는 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커리어의 정점을 찍고도 남았을 이 나이에 그 사람들만큼 노력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가능할까? 그리고 계산을 해봤더니 대학 때부터 40대 중반까지라고 하면 25년 정도 그러면 앞으로 25년 정도면은 한 70살 일흔 정도? 그럼 나는 한 70대쯤에 빛을 보겠구나. 그때까지 할 수 있어? 이런 생각. 그럼 그냥 하지 말지. 뭐 이렇게 힘들게 해. 이런 마음들 있었는데 만약에 내일 죽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내일 죽으면 글을 쓴 걸 후회하겠어? 안 쓴 걸 후회하겠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안 쓴 걸 후회하겠지. 그러면 그냥 쓰자. 노력하는 게 너무 힘들겠지만 그래도 내가 나한테 부끄럽지는 않잖아. 그 마음이 들면서 쓰게 됐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작이 너무 멋질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시작은 초보자 시절은 누구에게나 다 부끄럽고 감추고 싶어요. 그렇지만 한 해 한 해 나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을 모두 다 그만두고 당장 올인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렇게 하면 더 잘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걱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래 잘하던 일이 있잖아요. 원래 잘하던 일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걸 다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현실에서의 스트레스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당장 뭐 해서 먹고 살지? 당장 다음 달에 생활비가 뭐 200만 원이 필요한데 그거 없는데 그럼 나는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오히려 현실이 나의 꿈을 누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더해가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얘가 가능성이 더 보이면 얘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형태로 저는 지금까지 글을 써왔고,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너무 멋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하면 되고, 하다가 보면 다른 길이 보이고, 하다가 보면 또 다른 길이 보이는데, 저는 우리 몸에 세포가 70조 개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예측하기를 그만뒀어요. 70조 개의 세포가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내맡기는 게 오히려 빠른 길이구나. 저는 계속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도 꿈꿀 수 있다. 꿈을 꾸면서 계속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인지 이 책 안에 그 노년에 빛을 낸, 노년까지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그런 예술가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저는 계속 일하고 싶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죽음에 대한 책을 굉장히 또 많이 읽었어요. 탐독을 했는데 숨결이 바람될 때 이런 책들도 있죠. 떠나실 때 보면은 일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있어요. 그게 너무 의외였어요. 일 그리고 사랑이에요.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걸 후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그럼 앞으로 나의 날들에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떠나는 날까지 일을 놓지 않은 분들의 이야기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서 읽었고, 실제로 80대까지 떠나기 전까지 계속 성장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읽으니까 저에게도 너무 커다란 힘이 돼서 그 이야기들을 함께 힘내자라는 의미로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네, 정말 힘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김욱 작가님에 네. 관한 이야기도 나왔고, 또 보그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하신 서영희 선생님, 그리고 또 모네 작가가 네. 80대에도 여전히 그 수련을 그리는 이야기도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왔고요. 있는 힘껏 산다 중에서 가장 아끼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다 아끼지만 네. 그래도 몇 개를 꼽아보자면 네. 그 살구나무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좋아해요. 박완서 선생님의 호미라는 책에 보면은 박완서 선생님 정원에 살구나무를 키우신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서 저희 집 마당에도 조그만 마당이라서 나무 한 그루 심을 수 있는데 그 살구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좋고, 그리고 김욱 선생님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네. 몬스테라 편 이렇게 꼽고 싶습니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동생에 관한 이야기, 그 챕터가 너무나 마음에 많이 와닿았고요. 가장 이 정재경이라는 사람의 심연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람의 인생은 양파와 같아서 까면 깔수록 눈물이 난다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되게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눈물이 났고, 그것도 일종의 트라우마일 수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계속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많이 애쓰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 이야기는 저희 가족 안에서는 그 이야기 잘 안 하려고 해요. 서로에게 너무 아픈 기억이어서 말씀 안 하시려고 하고, 우리 엄마는 아직도 힘들어 하세요. 그냥 그 얘기는 안 하고 싶다. 그냥 생각하고 싶지 않다.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냥 생각하지 않고 싶었어요. 그냥 덮어준 채로 살았는데,
이게 나의 경험뿐만 아니라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너무 많은 거예요. 집마다 사람은 다 죽어요. 그리고 그 중에 아이가 떠난 집도 많아요. 떠난 아이에게 몰입하다 보니까 살아있는 아이의 마음과 정신 상태에 대해서는 죽은 거에 비하면 너무 사소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자란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요즘은 그래도 좀 낫지만. 그런데 제가 한국 소아암재단에 계속 후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 책자를 보내주시거든요. 그 책자를 보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소아암 어린이들에 대한 그 처우는 3, 40년 전과 지금이 다르지 않다라는 문장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그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서 가슴 아픈 채로 오랜 기간 살게 하는 일을 줄여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요즘에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소설로 원고지 800자 정도 되는 800매 정도 되는 소설로 써둔 초고가 있어요. 그거를 시나리오 형태로 또 소설 형태로 다시 쓰는 게 써야겠다는 생각이 요즘에 계속 들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상실의 경험이 있죠. 근데 상실의 경험을 잘 넘겨서 재료로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저의 소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거야말로 정말 창조성을 일깨우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설이라는 장르에 도전을 하고 또 가장 그 부분은 나의 심연인 건데 그 유전인 건데 거기에 이제 꽂아서 기름을 길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식물 쪽에서는 사람의 삶과 식물을 연결하는 식물적 삶을 알리는 선생님 그리고 창조성을 깨워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코치로서 그리고 문학적으로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계속 소설을 써야 돼. 그거 다시 빨리 써 라는 얘기가 요즘 계속 들리고 있어서 그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작가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음악인데요. 바닷가에서를 준비했어요.
없습니다. 아스카라가 번질까봐. 네. 저는 이 곡을 들으면 어렸을 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장면들이 떠올라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좀 꺼내기 힘드신 그런 아픈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어떤 이 정서의 핵심이다, 이 감수성의 핵심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민하고 섬세한 감각을 느끼고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 비결을 이제 질문으로 준비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런 게 뭐 그런 어떤 아픔으로부터 길어온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런 것으로부터 관찰하는 힘이 생겼을 수도 있겠다. 맞아요. 그거를 사는 동안은 몰랐는데 최근에 이제 성찰의 과정을 겪으면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내 자매가 똑같이 엄마가 해주시는 밥을 먹고 같은 공간에서 같이 자랐어요. 근데 둘째한테만 큰 병이 온 거예요. 그 불안감이 있었어요. 왜 쟤만 잡아갔을까? 이런 느낌이 있었고, 뭐가 원인일까? 그래서 관찰을 되게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저희 어렸을 때는 공장이 집 가운데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필름을 만드는 공장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카메라 필름 이렇게 돼 있는 그 옆을 지나가면 너무나 안 좋은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거기 지나가면서 이거 뭔가 이상해. 그래서 돌아다니고 숨을 안 쉬고 가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무심결에 갈만도 한데 전 항상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존재에 대한 두려움. 어른이 돼서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다시 어렸을 때처럼 예민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버스가 고가도로 위로 올라가도 못 견디고 무슨 소음과 굉장히 예민한 어린이였어요. 식물과 많이 살면서 식물의 좋은 점을 알았는데 실내에 있는 식물들이 온통 초록색이니까 약간 지루해졌어요. 그 시점에 달리기를 시작을 하게 됐고, 달리는 동안 길을 관찰을 하는데 너무 달라요. 지금 달리러 가면서 본 나무와 달리고 오면서 본 나무가 다르고, 바람이 다르고 소리가 다르고 다 다르다라는 게 너무 예민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글로 옮기기 시작하니까 저만의 어떤 느낌들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감수성이라는 게 내 눈과 귀와 내 피부와 내 감각을 사용해서 느낀 것들이 들어가야 내 글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 섬세한 감각을 글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첫 번째로는 감각을 벼려야 된다. 그거는 자연 속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글을 쓸 때 재료가 풍부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재료가 풍부하면 이 상황도 그냥 한 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과감함과 노력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사유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것들을 틈틈이 기록해 놓는 게 너무 필요해요. 5년, 10년 후를 또 이렇게 딱 그려본다면 어떨까요? 10년쯤 되면 수식어가 필요 없이 그냥 정재경 하면 누구나 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를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설명이 필요 없이 정재경이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요즘에 생기고 있습니다. 멋있는 꿈인 것 같고 저도 그런 모습을 담고 싶어요. 오늘 창조성에 관한 이야기, 식물에 관한 이야기, 뭐 매일 노력하는 힘에 관한 이야기, 나를 아는 이야기,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봤고, 우리 책 모임 회원분들이 지난번에 마녀체력 선생님 오셨을 때도 한 번 이렇게 좀 눈물 글썽글썽했고, 오늘도 또 글썽글썽하고 하는 이 현장의 분위기를 느끼면서 참 이 북콘서트 열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항상 그 과정과 경험을 소중하게 여기고 중심에 두면 다양한 일들을 창조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라는 생각도 오늘 작가님 모시고 말씀 끝에 드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건 함께 성장하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성장할 때는 재미가 없어요. 그거를 알아봐주고 공감해줄 사람이 있을 때 그거 더 행복하거든요. 이 장소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이런 우연성?
그리고 서로의 시너지가 모이고 상승하는 이 느낌, 이런 건 현장에서만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이 콘서트가 계속 오래 많은 사랑을 받아서 점점 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 글 한 꼭지 읽고 오늘 마무리 해보고 저희는 맛있는 멕시칸 음식으로 파티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책 있는 힘껏 산다는 제가 경험한 에세이 중 단연코 여러 감각에 섬세하게 반응하여 문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잔잔한 일상을 이루는 삶의 조각들과 식물이 이루는 호응은 싱그럽고 때로는 생명력 넘칩니다. 죽은 듯 보여 방치했음에도 새순을 틔우는 식물, 독할 정도로 뿌리를 번식하는 식물, 연약하여 사라진 식물들, 다양한 생명의 생로병사와 성장과 소멸의 과정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작가는 식물에게서 인생을 배우는 듯 싶습니다. 작가는 식물에게서뿐 아니라 닮고 싶은 예술가로부터도 노력의 가치를, 있는 힘껏 사는 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식물과 사람의 이야기는 작가의 내면에 이미 깃든 이야기를 길어 올리는 마중물일 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작가가 가진 관찰의 힘과 돌봄의 힘은 성찰과 노력으로,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6권의 책을 출산하기까지 여러 공간에서 다양한 식물을 곁에 두고 글 쓸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글을 읽는 내내 이 식물을 지금 당장 사러 가고 싶다라는 욕망과 책 속에 소개된 책을 당장 주문하고 싶다는 욕구가 발동했습니다. 그만큼 설득력 있는 식물과 사람과 책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이 읽는 힘껏 산다 책으로 구매하셔서 읽어보시면 정말 저희가 한 이야기들이 더 마음에 와닿고 그 감각의 향연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금사과에서 주문해 주세요. 네, 해금사과 스토어에서 주문해 주세요. 네, 그럼 오늘 정재경 작가님의 있는 힘껏 산다 북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